그 애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지워질 거라고 믿었다. 도장 몇 번 찍게 하고 서류 몇 장만 돌려놓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자기들 이름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아마 그렇게 착각했겠지. 조용히 사라져 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 없었다.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고 욕을 하면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끝까지 눈뜨고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딱 한 번 제대로 말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지어진 인생을 내 입으로 지킬 것이라고. 그날 오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살아온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남편하고 같이 분양받아 들어올 때만 해도 새집 냄새가 나던 그 집이 이제는 벽지도 군데군데 뜯어지고 베란다 창틀에는 유리창 닦을 때도 안 주워지는 먼지 자국이 남아있다. 그래도 나는 이 집이 좋았다. 한당이 보이는 건 아니어도 봄이면 단지 놀이터 옆 벚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겨울이면 옆동 옥상에서 아이들이 눈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다. 그날은 이상했다. 거실 장식장 위를 보다가 내가 몇 년 전에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려놨던 액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남편 제사 때마다 촛불 옆에 두던 작은 청자 꽃병도 사라져 있었다. 누가 치웠지? 생각하다가 금방 답을 떠올렸다. 며칠 전 주말에 다녀간 아들 내외였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좀 정리하셔야 해요. 먼지만 쌓이고 하면서 여기저기 정리 아닌 정리를 했던 곳이 떠올랐다. 나는 남편이 생전에 앉던 소파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남편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속으로 물었다. 영감, 보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집이 지금 어떤 꼴이 되어가는지. 이 집은 우리 둘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었다. 결혼 초 전세 얻을 돈도 부족해서 빌라 옥탑방부터 시작했다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적금 붓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계약했던 분양 아파트였다. 그때 은행 대출 받아서 등기소 다니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고 동사무소에서 줄 서 있던 일이 아직도 선하다. 직장 동료들이 외제차 산다, 해외여행 간다 할 때도 우리는 그저 전기장판 위에서 컵라면 나눠 먹으며 대출만 다 갚으면 그때 여행 가자 하면서 버텼다. 남편이 쓰러진 건 그 대출을 다 갚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이었다. 퇴직하고 나서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아침마다 집 앞 공원 돌며 건강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점심때쯤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짧은 말만 남겼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장례를 치르고 조문 온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 집안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 냄새도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이 하던 역할들이 한 번에 내 어깨로 쏟아져 내린 것은. 보험회 악하러 다니다가 창구에서 직원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해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던 기억. 국민연금공단, 구청, 은행, 통신사 고객센터 그런 곳들 혼자 돌아다니며 남편이 사망해서요 라는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다 울컥했던 밤들. 아들 민수는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다. 장남이었고 우리에게는 외아들이기도 했다. 장례식 준비도 도맡아 하고 남편이 가입해놨던 보험도 알아보고 상주로서 기일마다 제사상을 차릴 때도 빠지지 않았다. 며느리 지영도 그 무렵에는 정성스러웠다. 김밥을 말아와서 어머니 그냥 이거 드세요. 뭐 하시겨요? 하던 기억이 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이 집 여기저기에 작은 장난감들이 굴러다니던 모습도 그립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나는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약을 챙겨 먹고 혼자 TV를 보면서도 일요일이면 민수네 가족이 올 거라는 생각에 냉장고를 채워두곤 했다. 시장에서 멸치를 사다가 손질해서 고추장 볶음을 해놓으면 손주가 밥에 비벼 먹으며 좋아했다. 그런 날에는 잠자리에 들 때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외롭긴 해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 같다. 엄마, 인감도장 어딨어? 그날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감도장은
남편과 결혼할 때 어머니가 빨간 도장집에 넣어 건네주던 그 도장이었다. 집을 살 때, 대출 받을 때 딱 2번인가 3번 정도 썼을 뿐 평소에 꺼낼 일이 거의 없었다. 글쎄, 저 서랍 어딘가 있을 텐데. 왜? 내가 되물었을 때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 엄마도 나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뭐 요양병원이라도 가시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라서 미리미리 정리해 놓자는 거지. 회사에서도 그러더라고. 부모님 재산 관리는 빨리 해두는 게 서로 편하다고. 그때 옆에서 며느리 지영이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치매 오셨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서 자식들이 진짜 힘들었다는 이야기. 저희는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 없이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쁜 뜻 하나도 없어요. 말만 들으면 나쁘게 들리진 않았다. 자식이 부모 노후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래도 그때 나는 그 느낌을 괜한 의심이라고 눌러버렸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렇지 우리 애들이야 설마 하는 오래된 믿음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뒤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찾았다. 민수는 서류를 손에 쥐고 엄마, 이건 내가 잘 보관할게. 동사무소 갈 일 있으면 내가 대신 가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만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게 편리함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은행 통장을 들고 와서 말했다. 엄마, 이거 인터넷 뱅킹으로 다 관리하면 어차피 통장은 크게 필요 없어요. 도난당해도 위험하고. 내가 한꺼번에 정리해 놓을게. 또 어느 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먼저 열어보고 이건 별거 아닌 거라 내가 버렸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자식이 나서서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왜 꼭 모든 걸 저희들이 먼저 확인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점심 무렵에 도착한 은행에서 온 두툼한 봉투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통장 거래 내역서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다는 정도였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밥솥에서 막 꺼낸 따뜻한 밥을 앞에 두고 봉투를 찢어 열었다. 제목은 거래 약정 내용 변경 안내였다. 글씨는 깨끗하고 정중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 묵직하게 다가왔다. 몇 줄 읽기도 전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조금씩 숨을 고르며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고객님께서는 귀하의 장남인 김민수님을 귀하의 금융거래에 관한 포괄 대리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포괄 대리인?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다. 이어지는 설명에는 예금인출, 계좌이체, 각종 상품 가입 및 해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었다. 문서 맨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변경은 고객님의 가필 서명과 인감 도장의 날인이 완료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도 냄비에 올려둔 김치찌개의 보글거리는 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언제 누구 앞에서 무슨 종이에 그렇게 중요한 도장을 찍었을까?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봐도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은행이나 구청에 갈 때마다 항상 긴장해서 직원이 설명해주는 말을 2~3번은 되물었다. 그렇게 신중한 내가 이런 서류를 그냥 사인했다는 건 말이 안 됐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나인 척하고 서류를 작성했거나 아니면 내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류를 내밀고 여기만 도장 찍으면 돼요 하고 대충 넘기도록 만들었거나
어느 쪽이든 내 의사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대충 먹고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검은 바지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줬던 연한 분홍색 니트를 꺼내 입고 오래된 코트를 걸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대충 빗다가 내 눈을 마주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생각보다 기운이 있어 보였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 2정거장쯤 떨어진 큰 지점을 찾아갔다. 우리 동네 작은 지점 말고 그 위에서 관리하는 좀 더 규모가 있는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은행 안에는 연세 지긋한 분들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가슴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는지 세어보았다. 내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 다가가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안내문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걸 처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직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화면을 몇 번 클릭했다. 그리고 조금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이건요. 고객님 아드님께서 함께 오셨던 날에 처리된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포괄 대리인 등록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하는 설정입니다. 그날 제가 여기 와서 이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원본 서류를 보러 줄 수 있나요? 조금 후 그녀는 서류철에서 몇 장의 복사본을 꺼내 내 앞에 펼쳐두었다. 내가 보기에는 복잡한 문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쪽 본인 서명란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분명히 내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고 그 옆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박영자라는 세 글자. 내 이름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내가 평소 쓰는 글씨와 조금 달랐다. 나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또박또박 쓰지 못한다. 글자 끝이 살짝 삐뚤어지고 자음과 모음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이 서류 속 내 이름은 유난히 반듯하고 자신만만한 선으로 적혀 있었다. 인감도장 역시 모양은 똑같았지만 찍힌 느낌이 달랐다.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을 때는 손에 힘이 부족해서인지 자주 한쪽이 연하게 나오거나 조금 삐뚤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 도장은 정확하게 중앙에 고르게 찍혀 있었다. 이 서류는 제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응대했던 담당자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락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제 허락 없이 이 계좌에서 어떤 돈도 빼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 아들 이름으로도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내뱉는 말이 꽤 단호하게 들리는 것을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아파트로 들어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바로 안방으로 가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예전부터 모아둔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남편 퇴직금 관련 서류, 아파트 분양계약서, 대출 상환완료 확인서, 각종 보험 약관과 가입증명, 공과금 영수증. 나는 그것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모두 펼쳐놓았다. 종이에서 나는 묵은 냄새와 인쇄 잉크 냄새가 뒤섞여
방 안에 오래된 서류철 냄새가 가득 찼다.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이 작업을 혼자 한다는 것이 버거웠지만 그 버거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조금씩 힘이 솟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해진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보다 2살 위인 박 여사는 원래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다. 서류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늘 스스로 말하곤 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내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쓰는 것을 느꼈는지 농담을 건네지 않고 바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영자 씨? 목소리가 좀 그러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은행에서 있었던 일과 그동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말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색했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도장 이야기. 한국에서는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 말을 다 듣고 나서 박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 씨,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일 진짜 많아요. 뉴스에도 잘 안 나오지만 소문으로 도는 이야기들 많아요. 아들, 딸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인감도장 건드리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럼 나 어떡해? 나 혼자 은행이랑 애들이랑 상대할 수 있을까? 혼자 하지 마요. 요즘은 어르신들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것도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형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도 있고 일단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알려줄게요. 친구 아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어르신들 사건 많이 맡는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서 상담부터 받아봐요.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건 영자 씨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니까.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과 주소를 적어오라 하더니 또 말했다. 그리고 민수한테는 아직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들하고 먼저 부딪히면 나만 상처받아요. 우선 얘가 뭘 당했는지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게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로 가만히 있었다. 온몸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내가 아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변호사에게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도 느껴졌다. 그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며칠 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건물 5층에 있다는 정민 법률 사무실을 찾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땀으로 조문 젖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사무실 안에 책장과 책상 그리고 접수대 하나가 보였다. 접수대 뒤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했고 잠시 뒤 안쪽 방에서 중간 길이 머리를 묶은 여성이 나왔다. 박영자 어르신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의자에 앉자마자 마치 숨겨두었던 말을 쏟아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과의 삶, 남편이 떠난 뒤의 외로움, 아들이 도와주던 초기의 시간,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가던 아들의 말투와 행동,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은행에서 이상한 설명, 그리고 며칠 전 받은 안내문까지. 정민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손주에게 과자 먹이는 이야기, 남편 얘기를 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집중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하다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단순한 가족 간 오해로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서류만 봐도 어르신의 인감과 서명이 어르신 뜻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고 은행의 책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 말 한마디에 조금씩 풀려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물었다. 솔직히 나는 이 나이에 재판이고 뭐고 그런 걸 제대로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그냥 이 집이랑 내 생활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정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우선은 어르신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해요. 집을 지키고 어르신의 예금과 연금을 어르신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나 이런 부분은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일단은 어르신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날 우리는 다음 단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은행에 공문을 보내 거래 내용 일체를 요청하는 것. 해당 인감도장이 사용된 공증문서나 위임장 사본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행과 자녀들이 더 이상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고를 보내는 것. 그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종류의 바쁨을 겪었다. 은행, 구청, 등기소, 공증사무소, 법률사무소. 늘 같은 아파트와 시장만 다니던 발이 갑자기 서울 곳곳을 오가는 신생아처럼 낯선 곳들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들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예전에 남편과 함께 다녔던 병원 근처가 보이기도 하고 젊었을 때 다니던 직장이 건물도 멀리서 보였다. 그래, 나도 한때는 바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에게는 그동안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자주 쓰던 말을 메모해 놓기도 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은행에서 뭐 이상한 전화 온 거 없어요? 그런 말들 속에 불안과 탐색이 묻어 있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이 도착했을 때 나는 정민 변호사와 함께 한 줄 한 줄을 살펴보았다. 몇 년 전 남편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통장.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기, 가스, 관리비, 휴대폰 요금, 그리고 내가 마트에서 쓴 카드 대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민수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다. 도와줘야지라고 했으면 나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금액과 횟수는 늘어났고 나중에는 제법 큰 돈들이 한 번에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전혀 신청한 적이 없는 적금 상품이 해지된 기록, 보험이 해약된 기록,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을 따라가다 보니 대부분 민수명의 계좌나 그가 가입한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 있었다. 정민 변호사가 말없이 펜 끝으로 몇 줄을 동그라미 쳤다. 어르신, 이 시점부터는 민수 씨가 어르신 재산을 관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예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건 내가 믿어온 아들의 마음이었다. 우리는 결국 은행과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지점장이 참석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민 변호사는 가능하면 민수 씨도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답을 직접 듣고 싶었다. 약속된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았다고 도착한 곳은 꽤 번듯한 빌딩 2층에 있는 은행 본점 영업부였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지점장이 앉아 있고 반대편에는 정민 변호사와 내가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셔츠 위에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도 못한 채 약간 구겨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전보다 수척했다.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피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건조했다.
정민 변호사가 먼저 준비해온 서류들을 차례로 내밀면서 이야기 시작했다. 인감도장이 사용된 위임장, 공증문서, 계좌이체 내역, 불법적인 명의 변경 정황 등이 담긴 자료였다.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은행 측 인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 내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문서가 쌓여갈수록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에게 질문이 돌아갔다. 김민수 씨, 이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 신청서 작성 당시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가 힘없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혼자 은행 다니기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대신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일이 많고 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엄마 통장에서 돈이 있으면 잠깐만 빌렸다가 다시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그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게 말하는 사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은 늘 부족하고 불안은 늘 넘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들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정민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께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본 적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잠시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상의한 적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도 솔직한 대답이었다. 결국 은행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들은 정식 문서로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문제가 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당한 근거 없이 빠져나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과 민수가 함께 배상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으로는 내 계좌 관련해서는 어떤 변경이나 큰 금액의 이체도 내 직접 방문과 신분증 확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흥정하듯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 목적은 복수나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토대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저는 다시는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늙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하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당사자인 저에게 묻지 않고 이런 일들을 처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 잔잔함이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잠시 마주쳤다. 정민 변호사는 계단 쪽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 복도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장난감을, 아니 더 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당기려 했던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중요해.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앞으로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믿을 수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의 진심을 내가 완전히 믿게 되기까지는 아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온전히 마주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었다. 정정된 서류에 다시 도장을 찍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고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했다. 구청에 가서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이상한 위임장이나 후경 관련 서류가 등록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듣더니 요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희도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귀찮고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전 직장을 다닐 때 내 모습을 다시 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때는 나는 서류를 다루는 것이 서툴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며 살아왔다. 나이가 들면서 그 목소리를 점점 줄여온 것일 뿐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평온해 보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놀았고, 경로당에서는 여전히 할머니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고 아저씨들이 뉴스에 욕을 하며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할머니 이거 오늘 고기 진짜 좋아요 라며 손짓을 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그때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영자씨 잘 지냈어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중 몇몇 사람은 내가 은행에 갔다 오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다.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서 자주 나가요? 아니면 무슨 일 있어요? 처음에는 대충 웃어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경로당에서 열린 교육에서 사회복지사가 혹시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손을 들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내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내 허락 없이 계좌를 움직였다. 은행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되돌려 놓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경로당 안은 조용해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교육이 끝난 뒤 몇몇 할머니들이 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그런데 그냥 넘겼지 뭐. 우리 딸이 그러는 건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일은 꼭 누군가에게 말해봐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상처를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문득 거실을 바라봤다. 오래된 TV, 약간 기운 소파, 남편 사진이 놓인 잦은 장식장, 그리고 그 옆에 관엽식물 하나. 가만히 보고 있으니 이 집이 마치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기쁠 때도 함께했고 슬플 때도 함께했고 버려질 뻔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집. 나는 집을 향해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마음대로 팔거나 옮길 수 없어.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삶을 담은 이 공간을 지킨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낸 일이기도 했으니까. 민수와의 관계는 아직도 어딘가 어색했다. 예전처럼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다. 그는 가끔 전화해서 여보, 엄마 혈압약은 빠짐없이 드시죠? 같은 평범한 안부를 묻곤 했다. 어느 날은 혼자 집에 들러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며 고쳐놓고 가기도 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조금씩 변하려고 한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인지 나는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다.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생각은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배울 것을 배웠다. 서류를 읽고 모르는 말은 물어보고 내 도장은 내 손에서만 찍힌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을. 어느 날 밤 TV 뉴스를 보다가 아나운서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와 가족 간의 재산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화면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흐릿하게 얼굴이 가려진 채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가 겪은 일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슷한 곳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선물일지도 모르니까.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난 몇 달을 돌아본다. 처음 은행에서 받아든 그 안내문, 거짓처럼 반듯했던 내 서명,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던 민수의 초라한 뒷모습,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던 정민 변호사의 눈빛, 박 여사의 냉정한 조언, 경로당 할머니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여전히 나는 늙고, 여전히 혼자 살며, 여전히 무릎이 쑤시고 가끔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그냥 당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순간에는 내 입으로 말할 것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이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도장이 작다고 해서 그 도장이 찍히는 곳이 사소한 것도 아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 설명을 요구해도 된다. 시간을 달라고 말해도 된다. 이해할 때까지 다시 물어봐도 된다.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싫다라고 말해도 된다. 자식이든 은행이든 누구 상대든 상관없이. 그 애들은 내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아침마다 여전히 이 집에서 눈을 뜨고 전기포트를 켜고 커피 믹스를 타 마시며 창밖을 본다. 봄이면 아파트 단지 화단에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총을 들고 뛰어다니고 가을이면 낙엽이 바람에 쓸려다니고 겨울에는 눈이 옥상 위에 소복히 쌓인다. 나는 그 모든 계절을 이 집에서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쓰인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이다. 누구의 인감 도장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찍은 도장처럼.